안녕하세요, YJ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금융기본 투자론 기초 파트를 보고 계십니다. 네, 투자론 기초 파트는 챕터 1부터 4로 구성되어 있고요. 오늘은 챕터 1에서 세 번째 시간 금융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챕터는 첫 페이지에 주요 용어를 제가 써놨으니까요. 보시고 그냥 관심 있는 부분만 쪽쪽 골라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금융시장의 역할이고요. 오늘 나오는 주요 용어는 그냥 몇 개 발췌한 거는 주가, 스탁 프라이스, 구매력, 퍼체이싱 파워, 고수익 시점, 하이 어닝 피리어드면 저수익 시점은 로우 어닝 피리어드라는 단어를 쓰겠죠. 소유, 오너십, 경영, 매니지먼트, 경영자, 그리고 이해상충, 컨플릭트 오브 인터레스트, 대리인 문제, 에이전트 프로블럼. 왠지 이해상충은 어딘가 S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금융시장의 역할은 뒤에 내용이 나오는 게 금융시장의 정보 전달, 구매력 이런 내용인데 뒤에서 내용에서 할게요. 지금 읽으면 의미 없으니까요. 네, 넘어가고요. 네, 금융시장, 파이낸셜 마켓의 역할은 일단 정보 전달의 역할이래요. 어떠한 회사에 대한 정보를 대중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금융시장을 통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 금융시장의 대표적인 정보인 주가, 스톡 프라이스는 해당 회사의 현재 경영 성과, 커런트 퍼포먼스와 미래 성과, 퓨처 프로스펙트, 미래 전망이죠. 미래 성과에 대한 전망의 합으로 이 두 개에 대해서 각각의 투자자들, 주식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의 생각한 이 회사의 평가 가치의 총합이 주식의 가치라고 Investors Collective Assessment 평가죠. 이거의 sum, 총합이 결국은 주가라는 개념이 한 명 어떤 놈은 긍정적으로 보고 어떤 부정적으로 보더라도 그것들을 다 합친 하나의 주가가 나오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합쳐서 그게 이제 주가라는 얘기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어떠한 기업에 대해서 시장보다 긍정적으로 판단할 경우 어떠한 기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을 텐데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아닌데 훨씬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거죠. 미래 성과에 대한 전망이 더 좋아졌으니까요. 그럼 그게 주가에 또 사람들이 여러 명의 생각에서 주가에 반영이 되면 주가는 상승될 수 있는 거죠. 또한 주가가 상승됐다는 경우는 추가적으로 자금 모집, 레이즈 캐피탈, 유상증자든 채권 발행이든 전반적으로 자금 모집이 더 쉬워져요. 왜냐하면 해당 회사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가 주가를 통해 입증된 거니까요. 사람들이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게 기본적으로 주가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가 더욱 쉬워질 것이다. 활성화될 것이다. 해당 기업은 원하면 더 쉽게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시그널의 시작은 주가라는 금융상품이 주식이라는 금융상품이 주가라는 방식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한 거죠. 해당 회사에 대한 정보를. 그렇죠? 그럼 결국 주가라는 정보는 해당 기업의 자금 모집에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은 주가라는 게 금융시장에서 오히려 이제 훨씬 더 쉽게 재원 모집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정보 전달 역할이 있고요. 다만 이러한 주가 같은 시장 정보가 항상 최선은 아닐 수 있다. 당연하죠. 오버슈팅을 하는 거예요. 오버슈팅의 문제는 주식이 원래 이렇게 올라가야 될 게 사람들이 너무 사람들 관심들이 모여서 더 올라갔어요. 더 올라가서 그대로 가면 되겠지만 결국은 원복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구간, 확 떨어지는 구간에서 주식에 대해 충격을 먹는 개인들이 발생하죠. 기관도 그렇고. 이런 버블이 터지는 시점이 생기니까 당연히 부작용이 발생해서 이런 오버슈팅은 분명히 단점이긴 해요. 어쨌거나 보시면은 2000년 초 이걸 보시는 분이 어리신 분이라면 닷컴 버블이라는 말 잘 모르실 텐데요. 이때는 닷컴 수익 하나도 안 내도 구독자 수가 아니죠. 방문자 수만 많았으면은 그냥 대박 났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옛날에 미래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친 듯한 주가 형성됐던 그때 시기가 있었고요. 그걸 나중에 와서 버블이라고 평가를 한 거죠. 닷컴 버블을 했지만 그때는 버블인 줄 몰랐죠. 그래서 시장이 과열되면서 과도한 자금이 모여들어서 결국은 오버슈팅해서 더 올라가게 되고 떨어지지 않은 상관없지만 결국은 원복을 하게 되는 그런 버블이 터지는, 버블을 유발하고 결국 버블이 꺼지면서 큰 후유증을 유발했던 사례도 있대요. 그러니까 항상 금융시장이 최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금융시장이 최선이라면 원래 올라갈 그 정도만 올라가게 막 자율적으로 제어해주면 최선일 텐데 그게 아니라 미친듯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완벽한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윈스턴 처칠이 말씀하셨대요. 물론 이분은 금융이나 금융 쪽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데모크라시. 민주주의는 the worst form of government. 정부의 방식 중에서 최악의 형태래요. 뭐야? 민주주의를 깐 거야? 라고 하겠지만 except. 뭐만 빼면 all the other that have been tried. 여지껏 시도했던 수많은 뭐 공산주의, 뭐 제국주의, 뭐 여기 제국주의 들어가냐? 뭐 수많은 시도됐던 것들을 빼면 민주주의가 최악이다. 결론은 최악인데 그동안 했던 것보단 낫다. 더 좋은 대안이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안이 있으면 그걸 하면 되겠죠. 대안은 보통 거죠. 깔 수는 있는데 그럼 대안이 뭐야? 더 좋은 대안을 마련해봐 하면 말은 못 하잖아요. 보통 안 그런가? 그런 일이 많더라고요. 까기는 쉬운데 대안을 마련이 어렵거든요. 이것도 역시 까는 거 인정. 월스트해. 근데 대안은 없어. 현재로서는 이게 최선이야 라는 말을 데모크라시에서 말한 거고 그 말을 살짝 바꿔서 이 책에서 교재 Essentials of Investment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Markets may be the worst way to allocate capital. 재원을 이렇게 allocate, 배정하는, 조달하는 최악의 방법일 수도 있다는 거. 마켓은 뭐 오버슈팅하고 난리 나니까 닷컴 버블처럼 최악이 있는데 except all the others that have been tried. 하지만 여지껏 시도됐던 다른 것들보다는 낫다는 거죠. 다른 거 다 빼고서 앞에 했던 걸 다 빼면 이번 게 최악이다. 뭐 그런 얘기니까 대안이 없다. 그러니까 욕하는 거 인정하는데 현재까지는 이게 최선이다. 뭐 결국은 우리 인류가 계속 뭔가를 또 개발하고 디벨롭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런 얘기고요. 현재까지는 최선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나 봐요. 네, 그러고요. 구매력, 금융시장의 역할은 구매력, 퍼체이싱 파워의 시점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개인, 저나 여러분들이나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소득이 지출보다 많은 고수익 시점이, 물론 애당초 좀 힘들면 고수익 시점 자체가 안 나오는 인생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결국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살면서 소득이 열나 많이 발생하는데 지출은 뭔가 이렇게 돼서 실제 소득이 더 많이 쌓이는 구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득이 지출보다 많은 고수익 시점, 그냥 보통은 한 30대, 40대의 구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존재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한다라고 적으면 너무 이렇게 너무 단정한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이후 은퇴 시점 같은 시점에는 사실은 지출이 더 많죠. 소득보다. 소득이 거의 없을 테니까요. 뭐 국민연금 나오려나요? 어제는 뭐 연금도 있겠지. 다른 연금도. 어쨌거나 지출이 많은 저수익 시점, 사실은 고지출 시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두 개 구간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고수익 시점에 돈이 남은, 고수익 시점에 남는 소비력을 다 써버리면 망하죠. 인생 망할 테니까. 뭘 쓸 수도 있겠죠. 개인의 선택이니까.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고수익 시점에 남는 소비력을 리저브, 세이브 했다가 뒤로 돌려야 되는 거죠. 저수익 시점에서 쓸 수 있도록 넘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금융상품이래요. 그래서 당연한 거죠. 고수익 시점에 주식, 채권 같은 금융상품, 뭐 부동산 리츠일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이런 금융상품을 투자하고 저수익점 가서 뭐 팔던가 야금야금 팔아서 써먹던가 아니면 뭐 그거에 발생하는 배당이나 뭐 이자 수익을 가지고 쓰던지 어쨌거나 뭔가로 이 돈을 소비하는 데 쓰지 않고 투자하는 데 써서 이후에 저수익 시점에서 그 투자를 가지고 뭐 배당을 내던 팔던지 해서 어쨌거나 구매력을 다시 좀 올리는, 조정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고요. 당연한 거라고 할 수 있지만 금융시장, 금융상품이 아예 없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뭐 금고에 현금을 쟁여놨다가 이렇게 10년 뒤에 금고 연다 뭐 이런 거 뭐 그런 개념밖에 없을 거잖아요. 금융상품이란 건 훨씬 다양한 가능성을 제공해 주는 거죠. 네. 그리고 다양한 리스크의 상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대요. 리스크가 다양한. 그러니까 투자자별로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 수준이 달라요. 뭐 열나 리스크한 걸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국민연금 이런 애들이면 100조 있으면 1000조 있으면은 1000조 중에 뭐 900조는 적당히 위험한 거 하지만 이렇게 해놓고 나서 남은 100조는 대빵 위험한 거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여력이 되는 애들은 훨씬 위험한 걸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리스크에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은 달라요. 투자자마다. 그래서 금융상품 이런 다양한 리스크를 충족할 수 있는 상품을 공급한대요. 그래서 당연한 얘기죠. 모든 실물 자산, 리얼 에셋은
각각의 다른 리스크, 각각의 다른 리스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실물 자산에 직접 투자할 경우는 해당 리스크를 그대로 100% 감내해야 하는데, 금융 상품에 투자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무슨 실물 자산을 공장 A라는 공장을 그냥 살면 그 공장이 잘 되냐 마냐의 리스크에 100% 노출되죠. 그대로 1대1로. 근데 그 실물 자산을 투자한 기업에 투자할 경우는 이제 선택지가 달라지는 거죠. 해당 기업에, 그 기업의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채권에 투자할 수 있잖아요. 이 실물 자산, 그 공장이 완전 대박 낼 것 같고 난 그 업사이드에 대해서 강한 긍정을 갖고 있다면은, 그런 긍정적인 가정을 가진, 아니 더 위험한 것도 좋아하는 사람의 경우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사면은 조금 더 레버리지를 먹으면서 더 빠르게 업사이드를 먹을 수 있고요. 그 실물 자산, 그 공장이 좋아, 너무 투자하고 싶긴 한데 근데 조금 안정적으로 하고 싶어 하면은 해당 기업의 채권에 투자하면은 그런 해당 실물 자산의 방향성에는 나도 타지만 그러면서 살짝 보수적인 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리스크 수준의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금융자산의 경우는 실물자산 대비 적은 규모로 투자가 가능하므로, 그렇죠? 제가 공장을 살려면 100억이 필요한데 저는 지금 100억이 전재산, 100억 없어요. 100억이 전재산인데 그 공장을 너무 하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내 전재산을 투자하기 싫잖아요. 근데 100억이 내가 있지만 이 공장에 투자한 회사의 주식에 5억을 투자하면 이게 분산할 수 있죠. 5억 투자는 여기다 하고 딴 5억은 딴 데다 하고 10억은 또 딴 데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일단 여기 내가 생각하는 금액 포션만큼을 담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5%만 여기에 담겠다 하면 담을 수 있죠. 주식에 투자하면서 채권에 투자하면서 그런 식으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보다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고, 그 말은 내 금전을 다양한 곳에 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고요. 3번이고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주는 역할을 한대요. 이런 얘기 어디서 많이 들었죠. 소유와 전문 경영인 이런 말 하죠. 무조건 좋다고 할 수 있지는 않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좋다라고 말하는 게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말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업체들이 보통 개인들,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소유하면서 경영도 동시에 해요. 제가 회사를 예를 들어 설립해서 제가 회사를 키워나가서 100명의 회사가 됐다고 쳐도 그 회사는 제 거겠죠. 웬만하면 제가 중간에 주식 다 팔아버리지 않은 이상은. 그래서 제가 가지면서 오너면서 제가 사장이겠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통상적으로 기업이 성장 과정에서는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거긴 해요. 근데 이런 거는 제가 좀 소규모 사업, 스몰 비즈니스 적합한 구조고, 기업이 거대화되면서 예를 든 거죠. 산업혁명 이후에는 이제 대규모 생산, 그리고 마켓이 자기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로 퍼지면서 대규모 생산이 또 발생하면서 결국은 이런 확대되면서 생산 설비 확대가 필요해졌어요. 당연히 생산 설비 확대는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외형 확대면 이를 통한 자본 조달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했는데 100억짜리 공장 살려고 내 개인이 100억의 유상 증자를 다 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100억은 필요한데 어떻게 할 거예요? 결국은 금융시장에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내 개인 소유가 아니라 이제 나는 일부 지분으로 떨어지겠죠. 어쩔 수 없이 확대할 거면은.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면은 2021 연결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218조 원이에요. 예, 제가 어제 이거 본 건데 내가 맞게 봤나 약간 218조 원 맞나? 21.8조도 봤는데 봤겠죠. 제가 콤마를 제가 틀리게 볼 스타일은 아닌데 어쨌거나 이렇대요. 연결 기준으로. 그리고 유형 자산이 150조 원이어서 총 자산이 427조 원이래요. 그래서 대박. 이런 회사가 이 재원이 전부 채권 하나도 없고 다 내 에쿼티, 순수 에쿼티로 427조 원까지 갔을 리가 없잖아요. 그걸 삼성을 설립했었던 한들. 내 돈으로만 확장한다? 난 대출도 안 받고 채권도 안 발행하고 내 돈으로만 간다 했으면은 427조 원의 회사가 아니라 커봐야 120억? 이것도 큰 게 본 건가요? 그런 회사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대규모 외형 확대나 이런 현대 산업의 이런 플로우를 따라가려면 결국은 금융시장의 접근성을 높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유와 경영이 완전 분리는 아니어도 점점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대규모 기업의 경우는 주주들이 매일매일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은 우리 국내는 삼성전자는 이재용 회장 맞나? 부회장님인가요? 어쨌거나 경영하는데요 라고 하지만 주주들
주식을 이재용 회장님은 어제 그분 혼자 100% 주식 갖고 있지 않잖아요. 국민연금도 가지고 있을 거고 개인들도 갖고 있을 거고 다수의 주주들이 자기 지분 비율만큼 회사의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경영에 참여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이사회, 보드 오브 디렉터라는 것을 구성해서 여러 이사회를 설립하고 이사회가 사실 경영진을 선출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여러 이사회 중에 일부는 경영진을 견제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런 결국은 위임이라는 개념이죠. 주주총회 의결할 수 있지만 이사회를 일부 위임하고 이사회 의결하면서 이사회 의결에선 또 일부를 경영 의사 결정으로 뭐 CEO 전결, 본부장 전결, 회사 내부 전결로 또 위임을 해서 업무들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결국 이게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주주가 모두 경영을 일일이 간섭하지 않고 많은 부분을 위임해서 실제적으로 이사회 밑에서 경영진 내에서 회사가 운영되게 되는 거죠. 주주들의 입김은 뭐 크게 들어갈 수 있지만 건건이 매일매일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결국 주주들, 여러 주주들이 나가든 들어가든 기업 경영 영향을 낮출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한 3대 주주, 5대 주주쯤 되는데 5대 주주면서 제가 경영진이었어요. CRO나 CFO였는데 나 이제 부자 돼가지고 인생 즐기려고 오늘 사표 내고서 인수인계구 자수유관에 나가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주주로서만 빠져나가면 다른 주주가 들어오면 되는데 경영진까지도 제가 하고 있으면서 제가 배째버리고 이러면은 그거는 회사 기업 경영의 일관성,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주와 경영진이 분리되어 있다면 주주들끼리 대주주가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게 물론 영향이 일부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즉각적으로 기업 경영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낮게 영향을 끼칠 거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요. 당연히 장점만 있을까요? 아니죠.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이해관계 충돌, conflict of interest, 이해상충이라고 하죠. 이에 따른 대리인 문제가 있어요. 대리인 문제가 뭘까요? 대표이사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주식 메인 주주가 아닌 대주주가 아닌 대표이사가 자기 연봉 많이 받으려고 회사가 예를 들어 성과 베이스가 높다고 쳐요. 그래서 대박 내면은 정말 연봉 1,000억도 받을 수 있는 상태고 어차피 1,000억 받으면 이제 인생 즐기면 되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안정적으로 커지는 게 아니라 에라 모르겠다 대박 나던가 망하던가로 가서 대박 나면 1,000억 벌고 아니면 연봉 100억, 10억 벌고 어차피 내 회사 아니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게 아니라 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거죠. 대표이사든 경영진들이. 그런 대리인들이 자기네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회사를 주주의 이해관계가 아닌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리스크. 주주들은 그게 리스크죠. 그런 대리시켰더니 대리인들이 뻘짓거리하는 리스크가 대리인 리스크예요. 주주가 회사의 주인인데 점점 위임해서 위임했더니 위임한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하는 게 대리인 문제, 에이전트 프로블렘을 하고요. 완화를 위해서는 보통은 경영진의 경영성과 연동, 결국은 주주들은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장기적인 주식가치 상승이 주주의 이해관계고요. 그렇다면 경영진한테도 당장 팔 수 없는 좀 롱텀으로 주식을 성과를 연동해서 회사의 경영 성과에 연동해서 인센티브를 주던지 좀 단기적으로 주던지 중장기적으로 주식을 연동해서 주던지 해서 가급적 경영진이 회사의 롱텀 성장이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느낄 수 있게 어쨌거나 인센티브 제도든 연봉 제도든 이런 걸 맞추는 게 어느 정도 이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식이고요. 또 연기금 등이 계속 투자 대상에 모니터링 하면서 시그널을 주잖아요. 주주총회에서 반대표 던지고 계속 태클을 걸고 하는 것들이 또 이쪽의 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경영진들이 뻘짓거리 하는 거를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고요. 금융시장 역할, 이제 네 번째네요. 기업 지배구조, 코퍼레이트 거버넌스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죠. 지배구조, 그리고 기업 윤리, 코퍼레이트 에스틱스를 관련돼서 뭔 얘기일까요? 떨렁 단어만 써있네요. 보시면은 금융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돼야 된대요. 투명성이 중요하대요. 무슨 말일까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기업, 예를 들어 애널리스트, 기업을 분석할 때는 트래시 인, 트래시 아웃. 큐 쓸 뻔했네.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뭔 말이냐면
제가 기업 분석을 하는데 백날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그 안에서 행간에 숨겨진 거, 뭐 재무제표 10개년 재무제표 보면서 플로우 안에서의 뭔가의 이상한 점 아니면 뭔가의 포텐셜을 느껴서 분석해내서 주식을 투자하려고 했는데 그 주식 정보가 분식된 거라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그냥 분식된 개차반 주식이었으니까 정보가 쓰레기면은 내가 미친 듯이 분석한다 한들 그 아웃풋도 쓰레기잖아요. 네, 결국은 정보 자체가 정확하고 투명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게 제일 중요해요. 기초적으로 쓰레기가 아닌 게 들어와야 그걸 가공해서 뭔가 물론 쓰레기도 요즘에는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지만 어쨌거나 기본 정보 자체가 투명하고 정확하다는 게 기본 전제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투자자들은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 기업 내부에 우리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샘플이 들은 사람들 옛날에 월드컴이라는 회사랑 엔론 이런 애들이 있어요. 왜 얘네들은 왜 유명할까요? 라고 한다면 연락한 회사인데 깔끔하게 망했어요. 그래서 왜 망했냐? 이런 투명성이 좀 약했어요. 많이 약했죠. 그 사례였던 거고 덕분에 이제 뭐 규제가 강화됐죠. 보시면 통신회사, 연락큰 통신회사였던 월드컴은 비용, 익스펜스를 투자금, 인베스트먼트로 처리했대요. 결국은 제가 예를 들어 100억의 비용을 썼으면은 그 재무제표에 100억만큼 비용이 더 들어갔으면 이 수익금, 당기순이익이 100억만큼 감소해야 돼요. 근데 100억을 비용에 써놓고서 100억이 비용이 아니라 뭐 이제 캐펙스 투자금으로 처리하면은 그만큼이 당기순이익 할 때 그 비용 처리가 안 되면 그만큼이 마이너스가 안 나요. 그럼 제가 100억을 더 써서 사실은 순이익이 100억이 덜 나와야 되는데 투자금으로 처리하면은 그러니까 순이익이 100억이 더 나오죠. 실질보다 더 과대 계상된다고 해요. 수익이 더 크게 나와요. 실질은 그 수익이 아닌데 이렇게 처리한 만큼이 그대로 더 수익이 잡히게 되는 거죠.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3.8 빌리언의 수익을 과대 계상했대요. 빌리언이면은 우리로 치면 1.2 곱해서 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5조 정도 될 거예요. 5조 원 그 정도의 금액을 과대 계상했대요. 실질은 이만큼 마이너스 내야 되는 건데 순이익을 마이너스 내야 되는 거를 이만큼을 뻥쳐서 플러스를 내버린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후에 밝혀져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도산, 뱅크럽트가 발생했대요. 예, 쫄딱 망한 거죠. 너무 큰 금액이니까. 그래서 뭐 이때만 했겠어요. 뭐 계속 했겠죠. 예,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엔론이래. 그 에너지 기업이죠. 얘네는 회사 재무제표에 잡혀야 할 부채, 갚아야 될 돈이 있어요. 갚아야 될 돈이 제가 뭐 부채 비율 이런 거 있잖아요. 뭐 100조짜리 회사인데 200조를 갚아야 된다. 그럴 수도 있겠죠. 시가총액 100조일 수도 있으니까. 어쨌거나 이런 부채가 많으면 어쨌거나 재무적으로 부담이 있잖아요. 겉보기에도 안 예쁘고요. 그래서 부채를 SPE, 스페셜 퍼포스 엔티티, SPC라고도 할 수 있겠죠. SPC 같은 외부의 법인을 설립해서 그쪽에다가 부채를 넘기고 결론은 실질적으로 이 부채는 내가 갚아야 되는데 뭔가 이거를 계약 형태로 해서 실질적으로 갚아야 되지만 재무제표에서는 어쨌거나 부고프 이 대출이 없는 것처럼 빼버렸어요. SPC에 넘기고 사실은 SPC와의 계약 관계에서 사실은 그 대출은 근원적으로 내가 갚아야 되는 대출이 맞아요. 근데 어쨌거나 넘기면서 계약을 좀 돌렸고 그러면서 재무제표에서는 안 올릴 수 있게 꼼수를 쓴 거죠. 그래가지고 그만큼 대출이 쫙 줄었어요. 그럼 재무제표는 엄청 예뻐졌을 건데 사실은 뭐 투자자가 보는 부채보다 갚아야 될 돈이 훨씬 많았던 거예요. 이 회사는. 그게 분식이죠. 그래서 재무제표를 긍정적으로 보이도록 왜곡시켰다가 쫄딱 망했다는 거죠. 네, 그런 게 엔론 사태예요. 그래서 또 있었죠. 이런 문제는 얘네 둘의 그 내부적인 그런 에이전트 문제, 경영진이 이렇게 한 거겠죠. 그런 문제도 있지만 또 다른 원인은 애널리스트가 지나치게 희망적인 리서치 리포트를 쓰도록 하는 구조적인 문제죠. 시스테매티컬 프로블럼 이런 용어를 썼던 것 같아요. 예. 뭐냐면은 애널리스트가 원래 리포트를 쓴 애널리스트가 뭐 투자 리포트 쓰고서 돈 받진 않거든요. 얼마에 팔고 이러진 않고 그냥 리포트를 쓰는데 근데 이 해당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있는 증권사는 이 회사에 대해서 애널리스트가 긍정적인 리포트 아니면 뭐 긍정적으로 쓰게 해주면서 소문을 좋게 만들면은 대신 IB 관련 딜을 뭐 IPO, 채권 발행 이런 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A라는 기업이 뭐
이번에 IPO, 대박 IPO에서 수수료가 왕창 얻어질 거 예상하는 IPO를 할 건데 증권사 누구 할까 했는데 어떤 증권사가 걔네 말도 잘 듣고 긍정적인 리포트 내달라면 내주고 쭉쭉쭉 해주면은 그쪽으로 그런 딜을 줄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해당 증권사는 실질적인 엄청난 수익이 날 수가 있는 거죠. IBD를 따옴으로써.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애널리스트가 중립적인 리포트를 쓸 수 있겠어요? 과연? 못 쓰겠죠. 쓰려고 해도 회사 내부에서 압박하겠죠. 너 미쳤냐?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해라가 이제 잘 써라죠. 그러니까 좋게 써라. 너 이거 얼마 벌 건데 너 초치냐 지금? 이런 식으로 압박이 오겠죠 또. 그래서 애널리스트가 중립적이지 않은 해당 회사에 이익이 되는, 그러니까 자기 회사가 아니라 그 대상 기업에 유리한 투자자들,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전달 못하게 되는 그런 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계, 오디터, 회계감사 하는 애들도 회계감사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해야 되죠. 하는데 감사 업무를 해야 되는데 감사를 우호적으로 해주면은 대신 컨설팅 업무 같은 걸 또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거죠. 회계 감사하는 거보다도 해당 회사의 뭐 본격적인 내부 컨설팅, 뭐 이런 100억짜리 뭐 이런 거를 100억을 받을 수 있는 컨설팅을 회계 감사인이 깐깐하게 안 하고 말 잘 듣고 원하는 대로 해주니까 뭐 그런 거 얻을 수 있다고 하면은 엄격하게 회계 감사 안 하겠죠. 그런 예를 들어 엔농 같은 SP 이런 걸 꽁꽁 따져서 전화해 왜 부고프했어? 이거 북에 넣어야지 라고 깐깐하게 일일이 잡아내야 할 회계법인 감사인들이 뭐 그렇게 뭐 그냥 설렁설렁 지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슈가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자동빵으로 위험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구조였던 거고, 그래서 2002년에 사빈 옥슬리법을 미국에선 시행했어요. 이게 뭐냐? 뭐 들어본 이름이죠. 사람 이름이니까요. 이거의 대략적인 내용은 보다 독립적인 이사, 그러니까 경영진이 아닌 사회이사, 경영진과 좀 연결되지 않은 그런 이사들의 수를 더욱 늘려서 과반수의 이런 이사들을 포진시킴으로써 이사회 의결 사항들이나 이사회를 통한 경영진들에 대한 감시, 압박 이런 걸 조금은 더 그 확률을 높인다, 이런 개념이었던 거고요. CFO가 해당 회사 재무제표에 대해서 뭐 사인을 하게 하는 거예요. 책임을 지게. 그러면 잘못되면 감옥 가겠죠, CFO가. 그래서 일단 얘한테도 좀 덤탱이를 씌움으로써 회사 내부자가 얘가 온팡 그 책임을 다져야 될 수도 있잖아요, 잘못되면. 그러긴 싫겠죠, 얘도. 그래서 이 친구 CFO가 이제 그럼 조금 더 꼼꼼히 보고 이런 거를 분식 날 것 같으면, 자기가 다 덤탱이 쓸 것 같으면 그냥 밝혀버리고 차라리 사표대로 나오겠죠. 어쨌거나 좀 그런 식으로 다 같이 짬짬이 해서 사기치기에는 이 친구에게 너무나 많은 위험이 쏠려서 이 친구가 그걸 막던가 아니면 공개해버리던가 할 수 있게 좀 만든 거고요. 상장회사의 경우는 회계감사를 감사할 수 있는 뭐 이사회를 추가로 만든 거죠. 근데 이사회를 많이 만들면 그건 또 돈이니까 모든 회사는 할 수 없었고, 좀 규모가 큰 상장회사에 대해서 이런 추가적인 이사회를 신설했나 봐요. 그리고 회계감사인이 아까 다른 컨설팅 업무를 못하게, 지금 어떤 회사를 회계감사하는 그런 회계감사인 그 회사는 추가적인 다른 서비스를 그 회사한테 파는 거, 그 회사한테 그런 추가적인 서비스 돈을 받는 걸 금지시켜 버렸어요. 이해상충을 막은 거죠. 이런 식으로 사빈 옥슬리법이 시행돼서 지금은 회피한다? 그건 모르겠지만 지금 맨 앞에 말한 것처럼 금융시장이 최악으로 보이긴 하는데 딴 대안은 없다. 그리고 이걸 그대로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업데이트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현재 있는 거를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개선하고 더 개선하고 해서 더 좋은 뭔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가겠죠.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결국은 금융시장은 그렇다. 금융시장의 역할은 지금 5가지였나요? 이런 역할이 있다는 거를 머릿속에 살짝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끝이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 수 있으면 뵈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봬요. 안녕.